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박찬현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는 거예요. 다 보통 먹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PPT 잘 보이시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신기업과 화이트테크 이렇게 나왔는데 발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겪었던 해킹 위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해킹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해킹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취약점을 막을 수 있을지까지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인데, 그걸 쭉 보면서 이런 취약점이 아직도 심각하구나라는 것들을 일종의 통계치로 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소개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 소개인데 일단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는 이유는 뒤에 발표 내용 자체가 이 회사의 업무랑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외계인의 기술을 훔치는 회사 해가지고 스틸 에일리언 테크놀로지에서 스틸리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여기 행사색처럼 다 보라색이 로고 색이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사업이 앱수트라고 해서 모바일 앱에 아이언맨 수트처럼 수트를 입힌다 해서 앱을 보호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나 K뱅크나 신한은행, 한국전력 이런 곳들에 다 저희 솔루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 서비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모이해킹, 컨설팅 이런 쪽이고, 보안기술 R&D는 해킹을 이나 보안에 대한 기술을 좀 비공개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디렉 시스템이라고 해서 해킹 대회를 저희가 대구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교육도 많이 하는데, 그런 대회라든가 교육을 이 사이버 디렉 시스템이라는 걸로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크게 네 가지로 회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직접 겪은 해킹 사례가, 최신 해킹 기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뉴스에도 나오고 제3자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해서 그다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가지의 사례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보안 회사를 노리는 부분에서 저희 회사가 해킹 시도를 당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두 번째 해커들을 노리는 공격은 저나 주변에 있는 해커들을 노렸던 일종의 공격 시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 보안 회사를 노린 공격, 이거를 알려면 크게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사회공학적 기법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공급망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공학 기법이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한다, 신뢰 기반 해킹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근데 해킹 분야에서는 이 사기라는 부분이 용어가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해커가 케빈 미트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도 쓰고 영화도 나오고 FBI에서 현상금도 꽤 많이 탑으로 걸렸던 해커인데, 이 사람이 잘했던 게 해킹 기술도 있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잘 구워 삶아서 원하는 정보를 뽑는가, 이거를 잘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제가 트위터 내용을 직접 하나를 긁어서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구글 지메일을 통상적으로 해킹을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이버, 그러니까 국내 포털이나 이런 곳에 해킹하는 거는 한 달, 두 달이면은 취약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글 지메일 같은 경우는 몇 달 아니면 1년이 걸려도 취약점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해킹 공격 자체가. 근데 얘가 사회과학적 기법으로 이거를 성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구글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면 항상 그 초청장 기반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초청장이 있는 사람만 새로운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쓸 수 있으니까 막 이거를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글 플러스 초청장 있는 사람 좀 주세요. 초청장 좀 있는 사람 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구글 플러스 초청장 구걸했던 92명의 메일 주소를 수집을 해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특정 정보들을 입력하면 초청장이 발급된다. 그러니까 92명 중에 64명이 자기 비밀번호 포함해서 정보들을 다 그냥 패신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구글 지메일을 이렇게 해킹을 하려면 거의 불가능한데 그냥 사람을 어떻게 속여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유형들을 보면 뭐 다른 사람을 위장한다던가 동정심 호소한다던가 뭐 그 학교나 어디 회사 같은 데 보면 모니터에 항상 그 포스트잇에 붙어 있거든요.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걸 옆에서 훔쳐보거나 휴지통을 뒤져서 하는 것. 그래서 전 집이나 회사에는 다 파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져가지고도 중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뭐 피싱, 보이스피싱도 다 이 사회공학적 기법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반 지식 첫 번째는 끝났고 두 번째가 공급망 공격인데 이것까지 알면은 뒤에 좀 이해가 가능합니다. 공급망 공격은 워낙 유명하고 가장 최신이라서 이거는 사실 현업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서플라이 체인 어택, 밸류 체인 어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종시를 해킹한다. 그러면 세종시는 보안이 좀 잘 되어 있겠죠. 근데 세종시에 납품하는 뭐 각종 소프트웨어 업체, 보안 업체 이런 것들이 한 100개가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0개 중에 하나만 해킹에 성공하면 이 업체를 따라서 이 업체가 자동으로 세종시에 들어가가지고 뭐 자기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거니까 악성 코드도 그대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뱅크 앱 같은 경우도 보면 앱 한 개잖아요. 근데 앱 한 개인데 실제 여기 앱 한 개 들어가는 솔루션이 막 몇십 개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몇십 개의 중소규모의 업체들을 해킹을 하나만 성공해도 K뱅크 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급망 공격의 핵심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크게 나타났던 해킹 사례가 이 솔라인즈라는 해킹 사례인데 이 솔라인즈 회사의 그 오리온 플랫폼이라는 게 이 솔루션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오리온 플랫폼이라는 솔루션을 미국의 국무부, 재무부, 뭐 국토안보부, MS, 심지어 파이어웨이 같은 보안 회사들도 이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커는 그냥 이 회사에 킥해서 이 개발자 소스 코드에다가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 놓기만 하면 이 솔라인즈라는 회사는 자기 제품을 국무부, 재무부 이런 데다가 퍼뜨리겠죠. 그러면 자기는 솔루션을 퍼뜨린 거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악성 코드가 다 여기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S 그 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봤던 가장 크고 정교했던 해킹 사례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세 단계로 그냥 개발자 환경을 침해하고 거기 악성 코드 삽입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이게 전파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주요 대상이 보면 뭐 웹메일, 뭐 메신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지메일이나 네이버 쓰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용 메신저, 기업용 웹메일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데 회사들이 규모가 엄청 작아요. 해킹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러면 그 회사를 해킹하면은 그 회사의 제품을 쓰는 곳들은 다 뚫리는 거죠. 옛날에 공공기관 메일이 있었는데 그게 공공기관에서 쓰는 전용 메일인데 그 업체가 해킹을 당해서 공공기관 자체가 영향을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보안 제품, 이게 방화벽이나 안티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대상인데, 제가 옛날에 그 보안 회사에 잠깐 있었는데 보안 개발자로 그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21살인가 2살인가 한 살. 그래서 그때 이 보안 장비, 통합 보안 장비를 개발을 하는데 실제 제가 상상했던 개발자는 개발도 엄청 잘하고 보안도 엄청 잘해서 보안을 막는 장비를 잘 만든다, 이게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C어나 문법도 다 못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법은 겨우 뗐는데 보안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보안 장비라는 게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면 뚫기가 정말 쉽고 보안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 장비 때문에 해킹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취약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뭐 MSPD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클라우드는 결국에는 그 SI의 그냥 확장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안의 위협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어떤 곳을 해킹을 할 때 이제는 그거를 은행 같은 견고한 투명성을 직접 해킹하는 게 아니라 은행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든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해킹하면 은행은 무조건 뚫린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오픈소스를 쓰면, 오픈소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 오픈소스에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없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쓰면 공급망 공격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트렌드가 생겼는데, 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코드가 아닌 것처럼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취약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리누즈 토발즈가 컨퍼런스에서 그 NSA 사람들이 와가지고 리눅스 커널에다가 그 몰래 취약점 심자고 막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뻑큐 막 이러면서 난리에서 거절했다 했는데, 실제 리눅스 같은 유명한 오픈 소스도 마음만 먹으면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고, 교훈은 이게 모이킹이 되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유명한 회사도 좀 보안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 FTP도 보안 통신 안 하고 ID 패스워드 같은 것도 평문으로 노출돼 있고 이런 경우도 많고, 소스 코드도 외부에 그냥 그대로 업로드하고. 그래서 이런 개발자 그 환경을 보안에 강화를 해야 된다. 개발자가 뚫리는 게 사장 컴퓨터가 뚫리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개발자가 모든 거의 시스템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CISO 권한 강화하고 뭐 공급 업체 보안 강화하고 뭐 이런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기반 지식을 끝으로 이제 그 회사를 공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사를 공격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저희가 해킹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습니다. 일단 2020년 12월에 그 저희 회사 그 영업 담당자분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크롬 제로데이에 관련된 블로그가 있는데 한번 봐라. 그래서 당시에 링크드인 주소가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봤는데 이게 수상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약간 해킹 시도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메시지가 오고 나서 저한테도 또 메시지가 다른 사람이 또 오더라고요. 이번엔 이름을 바꿔서 제임스 뭐 윌리엄슨인가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와서 제가 일부러 대화를 했어요. 왜냐면 얘를 대화를 많이 해야 얘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보안 엔지니어라고 하면서 뭐 브라우저 취약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이러니까 영국 런던 출신이에요. 근데 영국 런던은 100% 아니었어요. 왜냐면 영어가 너무 허접했거든요. 그래서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 회사 몇 명이냐 물어보다가 막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까 받았던 영업 담당자가 받았던 블로그 주소를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접속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이어나가니까 저희 회사랑 코업을 하고 싶대요. 자기가 저희 회사의 일을 도와주고 싶대요. 고용해달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달라 이러니까 이력서 줄 수 없대요. 왜 줄 수 없냐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때문이래요. 내가 너희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를 믿고 쓰냐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튼 써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막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끊겼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빌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보안 그 연구자들한테 똑같은 또 블로그 주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블로그에 기술 블로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클릭을 안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블로그가 이게 딱 클릭을 하면 이런 그 기술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두 달 뒤에 구글에서 특정 발표를 했습니다. 뭐 북한 해커가 뭐 사이버보안 전문가들한테 해킹을 시도했다. 근데 구글에서 발표한 이 내용이 저희가 당했던 그 내용이에요. 저희는 이제 이 갭에 있는 사이에 먼저 당하고 유관기관이랑 협조를 해서 막았고 구글은 또 별도로 알아내서 그거를 막았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공격했냐면 블로그에다가 크롬 취약점을 심어놓고 그 크롬 취약점이 이제 블로그에 접속한 사람들이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PPT는 안 적어놨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때 그 기술 블로그에 썼던 그 취약점이 저희 그 회사에서 연구원분이 이제 발견해서 신고했던 그 취약점 시구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견해서 공개한 거를 걔네들이 보고 해커 회사들을 공격을 한 거죠.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랑 외국에 있는 해커 회사가 엄청 많이 이걸 다 했어요. 근데 왜 해커 회사를 노리느냐면 해킹 관련된 오픈 시브 시큐리티 연구를 하는 회사들은 주로 이제 정부 R&D라던가 중요 사이버 전쟁 관련된 그 중요 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을 직접 해킹한 것보다 이런 기관을 해킹하는 게 국방부를 해킹한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노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해킹 코드 자체가 예전에는 취약점 발견하면 뭐 몇 천만 원 이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몇 억에서 몇십억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약에 이 코드를 습득을 하면 그만큼 돈을 또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해커 관련 회사들도 이거 안전하지가 않다. 근데 무작정 보내면 안 속으니까 이렇게 그럴듯하게 블로그를 해서 해킹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관련 SNS 계정들을 수집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 중국인 뭐 제임스 빌리 브라운 뭐 브라운 셋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다 이걸 세팅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직접 그 사람들이 모았던 내용인데 링크드인 뭐 텔레그램 트위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아까 그 사회공학 기법이랑 결합을 해서 그럴듯하게 해킹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게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안 조치를 했는데 이 보안 조치는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곳들에서도 해킹을 하면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악성 코드 분석이나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특징이었는데 저희 회사의 그 해커분들이 의심 가는 PC 아니면 내가 클릭을 안 했더라도 클릭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전 치료를 할 줄 알았거든요, PC를. 근데 무조건 포맷을 하더라고요, 무조건. 왜냐면 치료가 100% 못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포맷을 해서 안전하게 끝까지 고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팩터 인증 같은 걸 하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내부 보안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막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커들을 노리는 공격인데,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류의 접근을 나중에 많이 당할 수가 있어서 그냥 사례로 알아보시면 이후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의 어떤 위장회사가 있었는데 그 위장회사가 외국 국가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해커들이 보안 컨퍼런스, 국내 보안 컨퍼런스에 있는 해커들한테, 우리나라 해커들한테 접근을 계속 했던 거죠. 막 친분을 쌓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데도 오고, 그래서 친해지면 자기네들 국가로 초청을 하고 접대를 막 합니다.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강의를 부탁하고 강의를 해주면 상당히 많은 돈을 막 강의료라고 감사라고 줘요. 근데 강의료의 대비 정말 많은 돈.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친해지고 우리나라의 그 환경을 조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특정 기관의 운영체제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 기관에서 쓰는 그 아까 뭐 메일이다 이러면
기관에서 쓰는 메일이 어떤 회사 제품의 메일을 쓰는지 이런 걸 수집을 하고 버전은 몇인지 이런 거를 신분으로 수집을 하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뭐 특정 보안 회사의 보안 장비를 직접 구매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사서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 정보를 기반으로 그 국가나 그 국가의 기관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 회사를 공격하겠다는 거고. 근데 그거를 직접 정보 수집하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사회공학 기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그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장비 같은 경우도 이게 생각보다 쉽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대신 사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실을 직접 그 국가를 방문해서 가봤는데 한 이 정도, 진짜 이 정도 공간의 사무실에 책상이 이렇게 있고 컴퓨터 있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보안 연구회사라고 했는데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안이 아니라 컴퓨터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어디 마케팅 전공, 뭐 전공해서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장도 그렇고. 근데 안쪽에 사장실은 막 창문에 보면은 뭐 금고나 이런 것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보안 회사를 위장한 그 일종의 산업 스파이 조직 같은 거예요.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래서 친분이, 아까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친분을 이용해서 친해지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기관의 특정인이 친해져서 외국에 가서 중요 내용들 발표하고 정보 주고 이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가 코로나 이후로는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컨퍼런스 이런 곳에 가서 친해졌다면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위챗, 링크드인 이런 걸로 온라인으로 접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도 제가 다 직접 받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뜬금없이 메시지를 보내서 뭐 여행 가이드 맞냐? 이러면 여행 가이드 아니다 이러면 그럼 누구냐? 그냥 아무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한국 좋아하는데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홍콩 출신이거나 상하이 출신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그 출신인데 자기는 이런 일 하는데 너희는 뭐 무슨 일 하냐 이러면서 친분을 쌓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컨택이 아니라 온라인 컨택이 좀 새로운 트렌드로 나와 있다. 이게 요즘의 그 코로나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풀리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술로는 뭐 피싱, 사람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고, 그 사람으로는 뭐 친분, 강연 요청, 협업 제안, 뭐 공격 연구 대상,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수급하는 것, 이런 걸로 많이 공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민감한 건데, 저희가 해킹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의 100건 이상, 몇백 건 이상의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다 뚫어보잖아요. 뚫어보면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뚫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취약점이 가장 많다, 어떤 걸로 가장 많이 뚫렸다.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통계를 내서 여기에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천 건 이상 이렇게 뚫어보니까 이 취약점이 가장 많고 이게 가장 심각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한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이거는 제가 한 20년 전에 무슨 뭐 LG텔레콤, 뭐 IBM 코리아 이런 데에서 있던 취약점이거든요. 그냥 인자값에다가 뭐 점점슬러시 해서 etc 써다면 다운로드 되잖아요. 이게 20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로 있는 고객이 작은 고객이 아니거든요. 정말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고객인데 20년 전 취약점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예전에 단순히 점점슬래시만 했으면 됐다면 요즘엔 방화벽이나 각종 보안 장비들이 많아져서 약간의 우회하는 것들을 넣어서 방화벽을 우회를 해야 된다 정도? 그거 빼고는
정말 큰 사이트도 파일 다운로드 시작점 무조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일 많은 취약점, 저희가 그 몇 천 건 중에 크리티컬로 원탑인 취약점, 이 SQL 인젝션이에요. 근데 이게 98년도, 그러니까 24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원탑이에요. 무슨 이상한 새로운 뭐 활발하고 막 이상한 AI 해킹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고 무조건 SQL 인젝션. 그래서 뭐 저희가 은행에서 뭐 약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사점이 뭐냐면, 아무리 해킹 기술이 발달했어도 결국 뚫어보면 옛날에 대세있던 취약점이 지금도 똑같이 대세입니다. 똑같이. 올드스쿨 취약점에 기본기 탄탄하게 가지면 좋은 점이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도 그게 이상적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실제 개발하는 그 현장을 보면 일자리도 쫓기고 예산에도 쫓기고, 그리고 개발 투입되는 인력 레벨도 또 이제 고급 레벨이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기능을 다 만드는데 급급하지, 거기서 시큐어 코딩까지 고려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상적 목표라면 결국에는 그 현실적으로는 계속 이 취약점을 점검을 계속하면서 이 구멍을 메우는 거죠. 거미줄을 계속 치면서. 그러면서 이게 취약하다, 이게 취약하다 해서 계속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시큐어 코딩 하기도 애매한 게, 이런 시스템이 워낙 옛날에 다 개발되었던 건데 이걸 다 뜯어 고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방화벽 때문에 약간 방화벽을 우회하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SQL 인젝션 취약점이 있거나 파일 다운로드가 있어도 공략은 어려워졌지만 결국 우회가 된다. 결국 해보면 100%는 없기 때문에 결국 우회가 되고 뚫리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그 저희가 실제 모니터링을 할 때 그 시사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모바일 보안 그 솔루션 전문 이제 회사다 보니까 모바일 보안 관련돼서 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자동차, 집, IoT 뭐 등등 모든 게 다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하고, 스마트폰의 핵심은 앱이기 때문에 앱 보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솔루션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모바일 보안 실패가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모이킹 모바일 보안이 좀 많으니까 일단 모바일 보안은 크게 한 두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앱을 보안하는 거, 이건 뭐 일변조, 난독화, 뭐 킥패드, 백신, 원격자 탐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보안 정책에 의해서 이런 솔루션을, 저희 회사도 있지만 이런 솔루션을 적용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커들이 신경 쓸 건 별로 없어요. 이 솔루션을 스틸리언 앱스 이런 걸 쓰면 되니까. 근데 실제 해킹을 하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코드 강제 호출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머지 사실상 웹 해킹이에요. 왜냐면 모바일도 다 웹 기반이니까 결국 해킹을 할 때 앱을 분석한 것보다는 패킷을 잡아서 웹 패킷을 잡아서 웹 패킷을 조작해가지고 뭐 본인 좀 우회한다거나 OTP나 비밀번호를 우회한다거나 뭐 프로토콜 취약점 같은 거를 웹 프로토콜 보고 나서 우회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SQL 인젝션을 여기다 날린다거나. 그래서 사실상 웹 해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부 코드 강제 호출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가려놨는데 비공개로 방을 입장하는 곳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웹 해킹인가? 비공개로 방을 입장할 때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웹 패킷을 잡아보면 방 비밀번호랑 입장 코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웹 패킷을 잡아보면. 그러니까 모바일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웹 개발보다 더 보안의식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잘 모르겠지라는 생각이 좀, 아니면 빨리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그 코드를 알아내서 이제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접속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웹 해킹의 일종이고, 이건 그 앱을 쓸 때 웹 패킷을 잡은 거고, 내부 코드 강제 호출은 앱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코드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했을 때 모바일 앱 내부에 있는 코드가 호출된다거나, 뭐 인증을 통과했을 때 특정 코드가 호출된다거나, 이런 게 앱을 분석하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걸 찾아서 강제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왼쪽에 보면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하고 본인 인증을 했을 때에 그 실행되는 특정 페이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내부 앱 분석으로 찾아서 강제로 호출을 하면 돼요. 그러면 본인 인증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인증을 했을 때 보는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람이 가능하다 라는 거고, 이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앱 보안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고, 이게 약간 대학생분들 많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무슨 그 화이트해커 관련해서 뭐 얘기할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 보통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걸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이 어떻게 공부를 할 때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지 않고 계속 희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쭉 했나? 저는 이게 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공부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데 한 분야를 얼마나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느냐가 성공의 이 잣대라고 보는데, 최소의 힘은.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거를 생각을 해서 그냥 적어봤어요. 별건 아니죠. 일단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첫 번째가 해킹을 잘하고 싶다, 해커가 되고 싶다였고, 두 번째가 뭐 벤처 사업가가 되고 싶다, 두 가지였어요. 그게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랑 2학년 때쯤에 딱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씨앗은 아마 여기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일단 여기서 제가 생각한 팁은 뭐냐면,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제 프로필 같은 거를 항상 업데이트를 워드 파일에 시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살 때 어디 대학교 전남대학교의 동아리 한 10명을 대상으로 그 해킹 관련된 세미나 발표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제 프로필에다가 적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그리고 뭐 어디 내가 뭐 어떤 문서를 직접 공부해서 썼다, 어디 연구를 했다, 이런 걸 다 제 프로필에 이렇게 그 업데이트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뭐 발표, 뭐 연구, 뭐 대외 활동, 대회 뭐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거를 찾게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이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메이저한 그 경력들이 쌓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작은 대학교에서 발표했던 거는 하나씩 삭제를 해도 되고, 그렇게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스펙에 대해서 가시화를 딱 시켜놨어요. 가시화를 시키니까 좀 더 이 채우는 맛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이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 IT 쪽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어디 활동을 했다, 뭐 어디 뭐 교육 과정에서 뭘 들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서 내가 스스로 이걸 공부를 해봤다에 대한 산출물이나 내가 스스로 이걸 연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산출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했다는 거에 대한 산출물이 어디 과정을 들은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고 포트폴리오 시키니까 나중에는 회사 같은 데 입사를 할 때, 저는 그 처음에 한컴 계열 보안회사에 갔다가 그 라운시켜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상장하기 전에 해킹팀이 없어가지고 해킹팀을 셋업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뭘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막 5년, 6년간 쌓았던 이 프로필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면접 이런 것도 없이 했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원 벤처 창업, 이것도 아까 그 시각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그 해킹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였어요. 막 내가 처음부터 뭐 해킹 대회에서 뭐 1등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어디 취약점을 좋은 걸 찾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막막해서 중간에 포기할지도 모르거든요.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목표가 넷버스라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PC방 옆에 있는 CD롬을 열고 싶다가 목표였어요. 그거를 성공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 내가 직접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C 언어를 배워서
그 트로이 목마가 깔린 포트 번호를 다 스캔을 해서 접속을 직접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파이썬으로 이런 기능을 일부라도 구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하고 작은 것들에 성공하니까 이게 엄청 커지더라고요. 자신감도 붙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목표 자체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해서 좀만 할 수 있겠는데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도 똑같았어요. 저희 회사 지금은 한 60명 정도 있는데 처음 회사 목표가 5명이었는데 한 요만한 한 5평, 10평 되는 방에 이제 책상 몇 개 이렇게 두고 5명 있었는데 그때 목표는 망하지만 말자였어요. 망하지만 말자. 첫 해가 뭐 우리가 무슨 글로벌 회사가 돼서 세상을 안전하게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고 그냥 망하지만 말자. 일단 생존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실적이 좀 나서 이번에는 좋은 해커를 좀 뽑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더 그 첨단 기술을 뭐 간편하게 적용하고 싶다. 아니면 금융에서의 모바일 보안을 우리가 책임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 계속 커지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창업을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해킹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막 원대한 목표 또 비전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두고 언젠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냥 계속 내가 작은 성공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들이 해킹할 때 보면은 항상 못 뚫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능성, 못 뚫는 건 없다. 100% 해킹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지 해킹 도구를 개발하고 해킹을 하고 이게 해커의 해킹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해커 마인드가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해커 못 뚫는 건 없다처럼 우리도 못하는 건 없다.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있다. 우리 젊으니까. 대신에 하나 중요한 건 현실을 냉철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뭐 국가가 뭐 어떻게 못해서 아니면 뭐 대기업이 너무 이걸 잡고 있어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뭐 기득권이 뭐 해서 안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에서 냉철하게 시키자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탑하면서 내가 내 역량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걸로 그냥 핑계 내버리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분석해서 나 자신이 이렇게 자기 개발해서 만들어 나가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무튼 이거 제품이 이제 사이버 보안을 더 잘하는 거랑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그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들고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집에 1년에 한 번 가다가 부산에 요즘에는 한 달에 이제 한 번 가서 막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찾아서 목표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관련 감사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손 흔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첫 방이 안 나오면은 안 하더라고요. 자, 우리 박찬환 대표님께 궁금하신 거,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종 시민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스털리라는 회사에서 보안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할 거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경쟁 업체가 있을 텐데 그 경쟁 업체에 해킹을 한번 해본다든지 회사 입장에서 한번 트라이를 해본다든지 그런 부서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저희가 경쟁 업체의 뭐 기술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해본 적은 있었는데 별도의 팀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사에서 이제 제품 경쟁 업체들이 많으면 서로를 뚫어보라 이런 것들을 낸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뚫어도 각자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안 뚫리는데 이래서 뚫린 거다. 이러면서 이제 각자
되기 때문에 결국은 뚫어도 안 뚫렸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그냥 저희 제품의 그 뭐랄까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 앱을 해킹을 모해킹을 했다 하면 그 공공기관 앱에 적용된 제품이 경쟁업체 제품이라서 그거를 본의 아니게 분석을 했던 이런 적은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일주일 내로 다 뚫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대표님께 제가 혹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대표님의 학창 시절이 궁금하거든요. 이 사이버 보안이나 해커 쪽의 일을 위해서 학창 시절 때 어느 분야 쪽으로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고 우리 또 학생분들이 계시니까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컴퓨터 공부 안 하고 수능을 보고 좋은 대학을 가서 그 뒤에 대학생이 돼서 그 해킹 공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표를 바꿔서 그 해킹 특채로 가자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그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 뭐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아실 거니까. 그리고 혹시 여기서 원래 질문 제가 발표하면 거의 100이면 100 여기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SNS라든지 아니면 메일이나 회사 쪽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 부스 거기에 채용 박람회 저희 그 회사 부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문의 주시면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SSL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 분들이 이제 여기 대회에서 1등, 3등, 6등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 또 멘토링도 많이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서울 올라가야 돼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대표님 강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개인적인 사인이나 사진 요청하실 분들은